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연금 백만장자 코너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많은 아닙니다.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아, 계시는데 예. 예, 연금 백만장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연금 운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5가지로 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방법이라든지 운용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고문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연금에 글로벌 자산을 편입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자산이든 편입이 가능한 건지, 또 부동산도 편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연금 상품을 뭘 편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중요한데요. 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제 특이한 것이 부동산도 편입할 수 있다. 뭐 이게 편입할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부동산 물건을 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리츠라는 것, 그것도 공모된 것, 소위 말해 상장된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글로벌 자산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펀드나 ETF는 투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요. 해외 주식 펀드나 ETF라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시는데요. 해외 상장돼 있는 것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해외 중에서도 우리 국내에 있는 운용사들이 다시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상장된 것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펀드 중에 국내 상장 해외 주식 펀드, 그 다음에 해외 상장 해외 주식 펀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상장된 것만 이제 네.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공모로 파는 그 리츠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위험 자산의 투자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츠나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 중에서도 주식이 40% 이상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70%까지 퇴직연금이나 IRP에서는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정도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리츠를 투자한다 하면은 IRP나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70%까지만 맥시멈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 예. 연금저축은 가능합니다. 100%까지. 예.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계좌는 좀 더 안전하게 운용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네. 연금저축은 개인들이 자기가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원리금 보장 상품도 없습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연금저축에 가서 나 예금 들래 하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라든지 IRP에서는 예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한도도 이것은 위험자산이 70%, 네. 이것은 제한이 없고 이게 이제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계좌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펀드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모 펀드로도 살 수 있고요. 리츠라는 것은 일종의 공모 펀드를 상장해 놨다 보시면 네네. 되는데 리츠를 통해서도 살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리츠를 통해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리츠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초자산 자체가 부동산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리츠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가전 이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이익을 내면은 배당을 주는 것.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리츠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냐 하면은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각각 회사별로 다양하게 이제 한 25개 정도 지금 있나요? 그 정도 네.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리츠를 사신다는 것은 하나의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종목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종목은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퇴직연금 DC 계장에서 엔비디아를 사고 싶다 못 삽니다. ETF를 통해서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는 주식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리츠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리츠는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상장된 리츠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모 리츠가 상장된 리츠라는 그렇습니다. 공모란 거잖아요. 뜻이 상장. 예, 예, 이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간략하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간접 투자인데요. 네.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오피스 큰 건물이라고 그러겠습니다. 한 5천억짜리. 이건 여러분들이 야 저거 우량한 오피스인데 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으로 그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뭐 주식 하나당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네. 있으니까 커피 한 잔 값보다 조금 싼데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자 자금을 리츠 운용회사로 줍니다. 그러면 리츠 운용회사가 한 2천억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리츠 운용회사는 이 2천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2천억에다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좀 더 빌립니다. 예를 들어 예. 100% 빌리면은 2천억을 빌리는 네네.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4천억짜리 건물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이제 임대료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리츠 운용회사는 이 임대료를 받아서 리츠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천억짜리 건물의 지분을 0.0001%를 살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살 수는 있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야,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조금 자제한 다음에 그 커피로 리츠를 한 주를 사가지고 갖다 넣으시면은 이게 한 주 한 주 체국체국 쌓이시면은 거기서 배당이 나오고 그 배당을 또 리츠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을 우량한 부동산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물 지분 투자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 소액이긴 합니다만. 예, 예. 건물주를 부러워하시는데요. 건물의 지배주주가 되시지는 못하지만 네. 소액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언뜻 들었을 때는 예. 뭔가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딱 뚜껑 열어서 보면은 리츠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혹시 리츠 투자하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보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리츠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예, 않더라고요. 리츠가 지금 한 코로나19 때 갑자기 수익률이 많이 좋았다가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2022년 한 3, 4월 되면서부터 이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만 생각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때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2022년 한 3월, 4월부터 금리를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또 고금리 상태고. 예, 그때 리츠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츠에 투자할 때는 나는 1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모아서 리츠 투자회사는 돈을 더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레버리지를 안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차입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차입을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리츠가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전적으로 리츠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암묵적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요. 명시적으로 내가 사지는 않았지만은 암묵적으로 나는 이 리츠를 살 때 레버리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하죠. 아시다시피 그러네요. 돈을 빌렸으니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니까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앞 코너에서도 다뤘거든요, 부동산. 예. 예, 지금 그만큼 공실률도 커지고, 예.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경기 탓도 있고요. 경기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상가나 이런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타니까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우량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건축 비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업용 건물이나 안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네. 그러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타격을 훨씬 덜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5%가 지금 복귀를 재택을 하면서 복귀를 하지 그렇죠. 않고 있으니까요. 예. 그만큼 사무실이 비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재택보다는 거의 지금 지하철 타고 마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피스는 괜찮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이제 물류시설. 그때 가격이 너무 높았을 때 네네. 리츠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물류시설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몰, 아, 예, 온라인하고 다 비대면이 되면서 오프라인 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타격을 받았고. 그럼 리츠 회사 고를 때도 어느 쪽에 그렇습니다. 주로 투자하는지를 좀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예, 고문님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도 삼성전자를 사냐, 엔비디아를 사냐, 예. 배터리 회사를 사냐 다 보시잖아요. 네. 마찬가지 리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츠는 큰 상업용 몰을 하나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리스크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상업용 몰이 혹시 그 공실률이 높아져서 임대료가 내려갈지 어쩔지 주변의 상권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종목 투자가 좀 자신이 없으면은 ETF나 지수를 네. 투자하시잖아요. 리츠도 마찬가지로 내가 종목 이거 보기도 귀찮고 그리고 리츠 종목은 분석해 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죠. 많아서 막 예. 분석을 해 주는데요. 리츠는 시장이 적어 놓으니까 뭐 이거 분석해 봐야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잘 안 해줘요. 대신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 보면은 이제 내용들은 쭉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해 보시기 귀찮으시면은 리츠를 이렇게 모아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ETF를 하나 딱 사시면은 리츠를 한 14, 5개를 한꺼번에 사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위험 요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조금 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시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그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게 리츠 ETF 쪽.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리츠 수익률 작년 사실은 2022년부터 중반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리츠 가격이 떨어진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퇴직연금에서 이제 리츠 투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어떤 그 리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70%로 제한한다라는 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리츠를 70%까지 투자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것도 하나의 종목 이런 것들을 그래 투자하면 되게 리스키하니까요.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장점이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나 퇴직연금, DC연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떤 때 과세를 하느냐? 인출할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인출할 때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내가 안 찾고 있으면은 네. 과세를 안 하고 계속 이연이 된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과세율도 낮습니다. 보통 15.4% 배당소득세율인데요. 연금소득세율은 5.5%에서 많이 3.3%니까요. 예. 리츠는 물론 이제 조금 혜택을 주어서 9.9% 분리과세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비해 그걸 낮은 것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들을 받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모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자가 생기는데 너무 이율이 낮으니까 네. 그렇고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나마 배당 수익률이 조금은 높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막 내가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요. 가격이 아주 높았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떤 데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물론 부동산 경기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이 금리가 아주 낮을 때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리츠를 조심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아주 높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는 리츠의 금리 리스크는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지금이 적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리 측면에서는 적기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언제 인하하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적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츠의 종류에 따라서 물류시설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주의 각각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 종목의 고유한 리스크이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체크해 보시고 그거 체크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다 포함해 놓은 ETF 그 일종의 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곡물 리츠가 아직 해봐야 한 25개 남짓밖에 몇 개 안 안 되기 되네요. 때문에 예. 아주 시장이 너무 옅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다 사는 셈이 되게 되거든요. ETF 하나를 사시더라도.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주로 내가 금리를 보고 투자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모님 말씀 들어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비중이 큰 리츠 좀 제하고 그다음에 네. 상업용 몰 투자는 그런 리츠 조금 제하고 예. 물류센터 쪽 제하고 이쪽 나머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물이나 물류시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그 전망을 반영해서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한 20에서 25% 떨어져 있다면은 그런 쪽에 리츠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가격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반영되어 보시면 있다.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리츠를 모아둔 것들 뭐 그걸 그냥 사시는 것도 방법 중에 제일 마음 하나입니다. 편하겠네요. 예, 편합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일본 증시가 지금 34년 2개월 내 최고치고 네. 지금 미증시도 다우하고 S&P 그렇죠. 500 사상 최고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 퇴직연금 운용할 때 이런 해외 주식을 조금 편입시키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편입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오늘 어디 기사에서 봤던가 레이 달리오 네네네. 이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야 이제 보니까 미국 주식 외에는 투자할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예,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AI를 비롯해서 혁신적인 부분에 기업의 경쟁력은 그쪽에서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쪽, 이것도 유망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는 뭐 젊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필수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연금 계좌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고배당주라든지 뭐 바이오 관련된 ETF라든지 S&P 고배당주 뭐 이런 식으로 좀 S&P 500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개별 주식은 예. 원래 우리 예. 국내도 안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원래 연금에서는 미국은 가능한데 우리는 편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ETF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마찬가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ETF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 그런 펀드가 있었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은 비과세를 해주는 예. 해외 주식 비과세 펀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배당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분리과세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율이 높으니까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 상장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수익률을 보면요,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나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 이제 시장 분석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올해 아마 그 신고점 뚫고 나서는 조금 불안해 하실 겁니다. 불안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예. 있죠. 근데 적립식은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 거치식 같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고 나서 타이밍을 볼 수도 있는데 적립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꼭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펀드라고 그러면은 네. 만일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 사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그렇죠. 있죠. 꽤 네. 크죠. 예. 그런데 그 연금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DC형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퇴직소득세율만큼 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율 3% 되는 분도 있고 뭐 많아야 5% 뭐 이 정도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 ETF나 펀드를 국내 상장된 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세를 당하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뭐 한 3에서 5%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DC형에서 그런 네네네. 것이고요. 이제 IRP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IRP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면은 3.3에서 5.5% 찾을 때, 그것도 찾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이나 이런 쪽 종목은 어차피 안 되니까 ETF나 펀드는 필수이고, 예, 그걸 그 필수를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예, 세제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단순 듣기로는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해외 자산을 편입하면 이게 주식이나 펀드 쪽 편입을 하게 되면은 개별 주식은 어차피 안 되고 예, 예. 이게 뭔가 세금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이게 알고 보면은 이제 연금 계좌를 운용해서 하면은 예. 오히려 또 과세 측면에서는 괜찮은 측면도 맞습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주식에 관련된 것은 일반 계좌로 들고 놓으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과세를 두드려 맞는 해외 주식 펀드라든지 배당, 네. 이자 네. 이런 것들은 연금으로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요즘에 그 서학개미라고 해서 많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런 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반 증권사에서 계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주식 쪽 종목은 어차피 안 되고요. 안 되고 ETF 쪽으로. 예, 맞습니다. 내가 S&P 500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는요. 당연히 그쪽으로 연금 계좌로 가져오시는 것이 100번 낫고요. 특히 DC형하고 또 IRP하고는 네. 조금 다르거든요. DC형은 자기 퇴직소득세율만큼 물기 때문에요. 개인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제가 보기에 대체로 뭐 한 3에서 5%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퇴직 해외 주식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율 치고는 꽤 낮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고요. 주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펀드에 편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그 트릭이라 그럴까요? 네네. 약간 이제 그 전략을 펴야 되는데요. 비과세되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당연히 일반 계좌로 일반 다 계좌. 들고 나오고 예. 왜냐하면 무한히 가능하다면 되는데 네. 다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좌로 들고 나오고 배당이라든지 해외 주식 매매 차익 과세되는 것은 모두 연금 계좌로 들고 와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저희 지금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예. 오늘 얼마든지. 그 글로벌 자산을 예. 이제 퇴직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예.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리츠에서 제가 레버리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예. 예. 아까 그 리츠를 이제 선택하실 때 리츠의 종목이 혹시 여기서 이제 상업용몰이라든지 이 주변에 상가가 잘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이제 종목의 리스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리츠마다 레버리지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어떤 것 같은 경우는 0%도 있고요. 7% 레버리지를 한 것도 있고 300% 한 것도 있고 0%라고 하면은 대출 없이 예. 순수- 캠레이터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돈으로만. 주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고 조금 자신 있다는 그러네요.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임대료로 받는 임대 수익률이나 금리로 내는 것이나 비슷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리츠는 레버리지율이 낮아요. 그런데 2020년, 19, 21년, 19년 이런 때 놓은 때는 금리가 막 2% 이럴 때니까요. 그때는 레버리지를 하면 할수록 배당 수익을 많이 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때 나온 것들이 보면은 레버리지가 200%, 뭐 150이 예사이고요. 그것들이 요즘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톡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될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유리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리츠 같은 경우가 조금 금리에 민감하게 최근에 물론 미국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리츠도 40%씩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부동산 가격 문제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각 리츠마다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좋은 것은 레버리지 비율이 낮은데 배당 수익을 높게 주는 것. 이것은 참 좋은 것이죠. 위험도 테이킹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은 똑같게 주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리츠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의 리츠의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리츠는 하나가 각각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하나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리츠 협회에서 이제 모아둔 것이 있는데요. 그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각 우리가 어떻게 펀딩을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됐으며, 네. 레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건물에 투자하고 있으며 하는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을 검색하다 하시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막 분석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예. 종목 토론방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공모 리츠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정도인데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급매물이 막 나오면은 네. 이거를 싼 가격에 사가지고 매입해서. 좋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츠 시장이 쫙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90년대 장기 저성장기에 리츠 시장이 확 확대가 되었고요. 미국은 80년대에 이제 리츠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리츠 시장이 공모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개 없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모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운영하는 회사들이 우리 일반 고객 상대하기 까다롭고 귀찮아. 이거 잘못되면은 뭐 어디서 물어내라 그러고 하니까 기관 대 기관 투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공모 시장에 서서히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까 리츠 종목 수가 한 25, 6종목 그 정도밖에 안 되듯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시장이 훨씬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리츠의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형성되고 있을 텐데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조금씩 정리받듯이 사보십시오. 아, 리츠 회사를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 값을 좀 절약해서 샀을 때 그 묘미가 꽤 있습니다. 네. 그냥 내가 홀짝 마셨을 때 비해서 네. 그냥 한 잔, 나 오늘 한 잔 아꼈는데 이거 사놓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쌓이면서 그게 이제 재산을 형성하는 모티베이션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목 리스크 부분을 꼭 리츠 부분은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사실상 리츠 같은 경우에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한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는요? 왜냐하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안전한 걸 우선시 그렇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주식 펀드에 레버리지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네.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다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레버리지가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고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 활용하는 리츠 회사가 50에서 한 100% 사이 정도. 50에서 100% 정도. 예. 아, 그 정도면은 그래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리츠사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예. 그럼 퇴직연금 그 운용 그 비중에서는 리츠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한 걸까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성향에 따라 있는데 다를 수도 저는 한 있겠네요. 20% 이내 정도. 20%. 예, 어떤 사람은 한 종목을 40% 가진 분도 있고 한데요. 네네. 그거는 아직 이제 퇴직연금이 많이 안 쌓여져 있을 때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본다면은 저는 뭐 한 20% 이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배당,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츠의 이게 전체 총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네. 리츠의 투자 수익률,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말고요. 리츠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주식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은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왜 리츠의 수익률이 더 높겠습니까? 최근 시장 보면 오히려 인덱스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동산요? 아니, 주식 쪽.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요. 주식의 수익률이 보통 제일 좋거든요. 어떤 주식이 하여튼 제일 공격수입니다. 네네. 그런데 리츠의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신기한데요? 그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예, 때문에. 예. 예를 들어 S&P 500에도 레버리지 해놔 보십시오. 그러면은 리츠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대신에 불안하죠. 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율을 일정 부분 조금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예,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우량 오피스는 그래도 가격이 물가만큼은 올라가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제가 그래서 커피 사 마시는 돈으로 한 주씩 사시고 퇴직연금에서도 그냥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신 일반 전설적인 분들을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시다가 네. 힘들게 하시다가 돈 생기면 가서 부동산 조금 사고 조금 사고 그걸 모았더니 땅 조금 사고 모았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조금 생길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의 컨셉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타이밍상 내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한참 낮아서 리츠 가격이 막 좋다고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반대일 때는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한 배당과 그리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물가 정도는 올라가는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걸로서는 이제 괜찮은 자산군이라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내가 포트폴리오에 뭐 한 20%나 이렇게 두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공모리츠 왜 지금 적기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바로 왜 적기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주제 잡았어. 네. 아, 예,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